좋아요. 네. 저 나올 때 소리 내주신 리더님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저는 무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리더님이 너무 닮으셔서 제가 혹시 두 분 자매 아니시냐고 농담으로 했는데 맞다고. 네. 저 집이 딸이 7인 집안이라고. 예, 예.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인지심리학자라고 소개해 주시면 바로 여기 영남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들이 지난주에 술 마신 인지심리학자들이거든요. 예, 저한테 테러합니다. 근데 제가 인지심리학자는 맞긴 맞고요. 어제 세밭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이호선 교수를 만났어요. 네, 저희가 서로 막 오누이처럼 얼싸안는, 그리고 튕겨져 나가요. 몸매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퉁 하고 튕겨. 이게 나이도 동년배라 가지고 서로 되게 장난도 많이 하고, 넌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니 경이라, 너는 이러다 터지겠다 호선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호선 교수가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합니다. 네, 네. 맞으면 되게 아파요. 네. 그래서 결혼도 제가 보기에는 완력을 써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네네. 남편도 제가 잘 아는데 되게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상담을 하고 있죠. 상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인지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니들은 미적분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니들은 염색체 미토콘드리아밖에 얘기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하는 심리학자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1층에서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호선, 오은영 이런 분들한테, 네. 정 안 되면 저의 3년 후배 김창옥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진짜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죠. 근데 저희는요, 요즘 제가 불안해요 라고 하면 불 살짝 켜고 주무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보습 유지하시고요. 네네네. 세안 잘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문 살짝 열어놓고 주무시고요. 이불 살짝 얇은 거. 저희는 그런 것만 한 6만 개를 연구한 인지심리학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바꾸는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상황을 설계하는 심리학자들이고요. 그래서 왜 함수, 미적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곡선, 그래프,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심리학의 이공계가 맞지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의과대학 교수님들 앞에서 또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그게 바로 그분들의 질문인 1960년생 몇 살까지 사느냐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지금 80대,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편적이죠. 지금 90세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란 표현 안 쓴 지 꽤 됐죠. 근데 지금 90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930년대생들이시거든요. 그런데 1930년대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때 그분들의 기대 수명, 즉 몇 살까지 사는가 예측 수명이 35세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55년 정도를 더 살아내고 계시죠. 1930년대의 신생아들은 한국에서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을까? 저희는 AI로 그것도 추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51개 상용화된 AI 모두 1.5kg 미만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1.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가들이 90세까지 산다는 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1960년생쯤 되면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산모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아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수명을 예측할 수 없죠. 1930년대에 1.6kg, 기대수명 35세, 그런데 그 아이들이 90세를, 그러면 1960년생 2.5kg 보편적인 신생아로서의 몸무게, 이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살까? 올해 66세시거든요.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상위 10%가 130까지 사는 걸로 나옵니다.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왜 안 좋아지지? 네네. 근데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1960년생 동갑나비 부부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동갑끼리 결혼을 잘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1960년생 올해 66세가 되신 동갑나기 부부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이 중에서 상위 10%는 130까지 사실 거라고 그랬더니 사모님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그럼 내가 이 인간은 앞으로 64년을 더 봐야 되냐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일어나시더니 우리 남편은 어디서든 상위 10%를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다. 네. 중간만 가게 해달라. 네. 중간, 그걸 중위값이라고 하죠. 평균이 아닙니다. 중위값은 그냥 딱 가운데 지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값이죠. 118세예요. 그랬더니 더욱더 좌절을 하시더군요. 저는 1970년생입니다. 10년 후에 태어났죠. 저희는 15% 가까이 130 간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중위값도 120을 살짝 넘기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1980년생, 더욱 놀라운 분들이죠. 현재 46세거든요. 99.1% 살아계세요. 이분들은 원래부터 안 죽은 최초의 인류예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 유아 사망이 거의 제로가 된 시점이죠. 이분들은 5% 가까이 140 들어간다가 보편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1990년생이 있죠. 올해 36세시거든요. 90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계시면 리더님들이라서 안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시죠? 이렇게 나 1990년 이후에 출생했다 저렇게 계세요. 오늘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은요 1960년생, 70년생, 80년생의 점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빅점프 제너레이션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60년생이 최초로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산모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아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960년생이 그 아가들이 낳은 아가들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아이언맨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증강된 인간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1990년생부터는 몇 살까지 사냐면요, 안 죽어요. 이걸 요즘 사이언스나 셀이나 네이처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과학 저널을 쭉 펼치면 나오는 인간 수명 최대치 가설을 아예 무색하게 만드는 이모탈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대의 출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연구에는 혹은 제 추정치에는 항노화 영노화 연구의 결과물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초장수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 인생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미래를 초장수를 오히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놔야 되는 그런 앞으로 혼란스러운, 어찌 보면 너무 희망찬, 설레는, 그러면서도 막막한 그런 수백 년이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겁니다. 자,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첫 번째 변수죠. 두 번째 변수는 더욱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는 1970년생이죠. 한국에서 106만 명 태어났습니다.
현재 99만 2천 명 살아있고 6만 8천 명의 친구가 사망했으며 93.1%라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죠.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라서 못 외우면 죽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93.1%라고 하는 경이적인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저희 1970년생이 재밌는 건 저희가 태어날 때도 기대 수명은 발표됐어요. 저희가 몇 살까지 사는 걸로 예측이 됐냐? 56년 전에 저희 태어날 때 1970년에 기대 수명이 56세로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56세가 됐는데 친구들이 잘 안 죽어요. 현재 93.1%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올해 1월 달부터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야, 우리가 현재 93.1%나 살아있어.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랑 술 먹다가 어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도 다 아는 친구입니다. 아시는 설민석이라고 있어요. 네,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네. 전 이 반응이 진짜 싫어요. 걔가 어려 보이는 겁니다. 중년의 몸에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 작아지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제가 우리 친구들이 93.1%나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민석이가 저한테 6.9%나 죽었냐? 오히려 그걸 안 믿을 정도죠. 그런데 1980년생은 99.1%라고 하는 경이적인 생존율을 보이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저희 1970년생이 1980년생보다 무려 8만 7천 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106만 명이 태어났는데 1980년에 대한민국은 91만 명밖에 아이가 안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1990년에는 다시 20만이 줄어서 72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53만이 태어났고요. 자, 올해 리더님들 잘 들으십시오. 올해 우리 한국은 22만 8천 명 정도 태어날 겁니다. 저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신기할 정도로 살 길을 찾은, 그래서 오히려 5, 6년까지 한국 심리학자인 저를 위로했던 핀란드와 일본 심리학자들이 역으로 저한테 와서 야, 니네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니? 이러는 나라예요. 망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제가 대답은 하죠. 하늘이 자주 무너져 이 자식들아. 우리 국난국복이 취미생활이다. 우린 2주 이상 평화가 지속된 적이 없는 나라지. 우린 뻑하면 난리가 나 그냥. 그쵸?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그리고 이미 바꾸고 있는데 매일매일 적응해 나가시기 때문에 못 느끼고 계셨던 것뿐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이 한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미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오히려 바쁘게 사는 분들이 이걸 못 느끼시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해였습니다. 뭘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많은 마지막 해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대입 정원이 44만 8천이었어요. 올해 22만 8천이 태어나요. 단 절반이 태어난 거예요. 그 44만 명대 대입 정원도 상당히 줄여놓은 겁니다. 불과 18년 후에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국제경제연구소랑 같이 이걸 계속해서 돌려봅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자녀 있으신 리더님들, 그리고 손주 있으신 리더님들,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이미 서울대학교부터 땅끝마을대학까지 모든 대학의 수시 입학 경쟁률이 15%포인트씩 다 날아갔습니다. 매년 그만큼 깎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최고의 입시 전략은
무조건 최대한 여러 번 많이 재수시키시면 됩니다. (1년씩) 재수할 때마다 아이의 전국 등수가 4,800등씩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10년을 재수하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성적이 모자라 성적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체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게 합계 출산율 0.7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에 올해 0.9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결국 또 망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또 낳아주는 신박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입니다. 그런데 4,800등씩 올라간다고 하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저를 작년에 2번이나 불렀어요. 저뿐만 아니라 인구학자, 노동경제학자, 이런 연구자들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인지심리학자,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자, 그리고 인구학자를 패키지로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라 인구도 줄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이 그 나라 생산성도 노동력도 감소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베트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베트남 여행 가시면 물결처럼 사람을 구경하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작년에 합계 출산율 1.2도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 10년 전에 3.2였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 낳고 있어요. 어디가?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우리랑 일본이 먼저 안 낳은 것 뿐이었던 거예요. 가봤더니 모든 나라가 1.5는 무너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한 나라 대표는 거의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디에서 오셨나 베트남 관리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통곡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래서 국적을 봤더니 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태국은 작년에 0.9도 무너졌습니다. 선진국 아닌데. 내년에 우리랑 크로스 돼요. 이거 크로스란 말은 선거 직후라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역전돼요. 이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도 민감한 시기라서. 네. 태국은 실제로 가망이 없는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상태에서 합계 출산율 1 밑으로 떨어진 나라만 50년 동안 버틸 여력이 있고, 그 50년 동안 1.1, 1.2 이렇게 가면서 1.7에서 1.8까지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리더님들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선진국인 상태에서 합계 출산율 1 밑으로 떨어진 국가만 50년의 여력이 있으며 그 50년 동안 1.7에서 1.8 정도까지의 출산율을 회복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한국이 이 케이스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나라예요. 이제 한국 다음에 선진국이 없어요. 왜? 이미 중진국인 상태에서 인구들이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태국은 중진국에서도 상위권이 아니었는데 아예 1m로 떨어진 거예요. 0.9도 무너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주식 관련 방송에 들어가서 라이브 할 때 태국 관련 주식을 다 팔라고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댓글 끝내주게 다시더군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태국 관련 주식을 찾는 게 더 어렵다 이 자식아. 있으면 네가 찾아봐 이 녀석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분들을 쉽고 싸게 쓸 수 있는 시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리더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평판 관리 하셔야 된다고. 네. 이미 일본으로 뺏기고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일본은 더 참혹하죠. 일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0등 이상 증가할 거라고. 왜? 일본은 20년 전부터 대입 경쟁률이 1대1이에요. 우리보다 20년 먼저 인구가 줄었거든요.
일본은요 100년 이상 된 장사 잘 되는 노포도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는 임대료 때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일하시던 사장님도 죽었구나. 이게 일본의 상식입니다. 그 일본이 75세까지 일하고 있죠. 그러고도 지금 제조업이 허덕허덕합니다. 서비스업도 허덕허덕하죠. 지금 일본에 가시면 메이저 호텔, 5성급 호텔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 70세 이상으로 돼 있는 호텔 되게 많아요. 그 일본이 75세까지 1억 1천만의 인구로 일하고 있죠. 리더님들 몇 살까지 일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이 얘기 해드리려고 지금 22분째 한 개도 안 넘기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대단들 하시네요. 이러면 QR코드라도 좀 찍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아, 저거 찍으시면 제 유튜브 보실 수 있다고. 네. 요즘 광고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희가 계산해봐도 8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1965년부터 75년 사이에 태어난 리더님들이 80세까지 일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예전 6.25 때 낙동강 방어선 같은 1차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76년 이후 출생하신 리더님들은 85세 저지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아까 손 드셨던 19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리더님들 오늘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 저분들은 일하다가 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분들은 은퇴 못해요.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에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이 펑크를 AI와 에이전트 AI, 생성형 AI, 휴머노이드로 다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끼리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도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왜? AI의 딥러닝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연구자도 AI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예측들은 다 틀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쉽게 대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80세부터 90세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예요. 저를 노려보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구 통계학자들은 한국인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있는 미국 영화 한 편을 선정했습니다. 정말 웃긴 거죠. 지들 미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의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예언한 영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이렇게 오래 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 영화예요.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70세에 자기 보스를 만날 때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90년 이후에 출생하신 리더님들은 잘 들으세요. 아직 내 직장 상사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 경대병원 신생아실을 꼭 월일에 방문하셔서 전무님 태어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 제왕절개로 나오셨네. 정해진 미래, 인구, 수명, AI 이 세 가지를 보면 미래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꾸려면 인류의 전면적인 핵전쟁 아니면 백두산 화산 대폭발밖에 없어요. 그 일어날 확률 높지 않잖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리더님들. 무엇을? 오래 살고 오래 일한다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두 갈림길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길,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길. 두 번째 길, 고통스럽게 골골대면서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길. 그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두 길 중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길을 걸어가는가, 혹은 누가 고통스럽게 골골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의 기술이 좋은 리더님만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실 거고요. 행복의 기술에 무관심한 리더님들은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하셔도 고통스럽게 골골대면서 그 길을 길게 걸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 준 아주 총명해 보이지 않는, 전혀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안목의 행복심리학자가 실제 있었죠. 그리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어눌한 말투의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20년 전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논문과 자료가 확보되면서 그 양반 말이 맞네. 야, 그 교수님 얘기가 옳았어. 20년 동안 그게 증명된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행복심리학자가 되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한국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 사진 중에 가장 밝은 걸 제가 들고 나왔다는 거죠. 제가 가끔 밥 먹고 술 먹을 때 한 번씩 놀립니다. 형, 어떻게 이 얼굴로 행복을 연구할 생각을 했어? 이러면 말도 되게 잘합니다, 이 형님이. 야, 원래 심리학자는 지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이분의 책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죠. 하지만 리더님들 꼭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제 책에 다 요약이 돼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리더님들, 누군가가 리더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리더님, 왜 사세요? 이 질문에 저요, 행복하려고요. 땡, 틀렸다는 거예요. 사시려면 행복해야 되고요, 버티시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저한테 와서, 야, 김 교수, 이 말 한마디를 네가 나한테 해준 덕분에 내 연구에서 혹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분야에서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다 되고 있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합니다, 진짜.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입니다. 이건 이제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를 하는 도핑위원회가 시약의 절반을 예잡는 데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금지 약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지 약물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 자주 방문하죠. 사실은 구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 식당. 네, 진짜 한정식집 테이블보다 큰 식판으로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저는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 유일하게 선수들보다 밥을 많이 먹는 방문객이라고.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감독님들과 선수들께 왜 이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고 극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아니 교수님, 그 애나볼릭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훈련 안 해도 근육이 생기잖아요. 연습 안 해도 신체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몇 시일까요? 지금이 2시 40분입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3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나거든요. 딱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즉 30분에서 3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재미있는 부작용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작용. 그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게 마약처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약은 신경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2, 30초 만에 엄청난 행복감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대신 2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니까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타고 돌죠. 그래서 30분에서 35분이 필요한 거고요. 길게 사람에 따라서는 40분 가까이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도 마약처럼 엄청난 행복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행복해질까요?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요 정도 행복해져요. 흐뭇하게 행복해져요. 흐뭇하게. 그런데 애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무서운 건 이 흐뭇한 행복감이 1회 복용으로 3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게 평균 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나볼릭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인위적인 행복감이 3주 동안 지속되는 이 3주의 기간 동안 이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얘만 견딥니다. 다른 선수들이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새로운 연습 프로그램을 얘만 하겠다고 게다가 덤빕니다. 좀 점잖은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극복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 아닌가요? 그죠? 극복하고 도전이 행복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행복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수천 개의 증거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지 볼까요? 이것도 수백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참으로 가혹하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극악의 수용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 수용소를 수백 개를 유럽에 짓고 그리고 지옥을 설계했죠. 실제로 독일의 나치가 저 유대인 수용소에서 설계하고자 한 그 기본 컨셉이 지옥을 설계하는 거였어요. 정말 악마들이 할 수 있는 언어죠. 죽이지 않아도 죽어야 한다. 기간까지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런데 저 지옥에서 3년 이상 버틴 생존자들이 수용소마다 반드시 3%는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60대면 지금 80대로 봐야 되거든요. 저 지옥에서 어떻게 3년 동안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공통점, 이 생존자분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첫 번째, 이건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도 생존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관찰 결과를 썼던 거죠. 이 지옥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들의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의 생활에서 관점을 바꿔 끌려 들어가기 전의 삶을 추적했더니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 지옥에서 3년 이상 버틴 생존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끌려 들어가기 전에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5년 이상의 행복이 3년의 지옥을 버티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리더 여러분들께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 행복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예요. 그 이후 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하겠습니까?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확히 4분의 1이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 인구의 0.07%인데 전 세계 금융이 다 이 사람들 거죠.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연구자들이 매번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 이 지구상에서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제가 그래서 일본과 중국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일본의 일본 국적 가지고 일본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이 6,000명 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정보예요. 일반 거주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가지고 중국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이 13,000, 일반 거주자 12만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실제로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런 포럼 하잖아요. 거기 일본인으로 대대손손 살고 있는, 중국인으로 대대손손 살고 있는 리더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한국의 한국 국적 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은 몇 명인가? 제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1945년 국권 회복 이래 한 명도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지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본인이 유대인이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물론 유대인처럼 보이는 분은 몇 분 계십니다. 수검댕이 눈썹, 매브리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있다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는 유대인들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한국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가? 그러고 내린 결론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보다 드센 인간들이 한국인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네. 드세다. 드세다는 건 심리학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체성이 높고 주인공의식이 강하다고 표현하죠. 이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에서 한국이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2등이 이스라엘, 3등이 프랑스, 4등이 독일입니다. 제가 이걸 사회심리학자들한테 이 순위를 보여줬더니 사회심리학자들이 전부 다 한 지랄 하는 나라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규탄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내 사업을 열심히 할 뿐이야, 내가 뭐 주체성이 높아, 내가 왜 주인공의식이 세?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연하게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2위로 밀어내고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나라 사람들은 첫째,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완전히 감이 오시죠?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현합니다. 지금 많은 리더님들의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바뀌셨는데 상당수의 문화와 국가에서 조금도 당연하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옆나라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외침을 경험했던 한국과는 정반대,
그런 문화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주의의 행동 덕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현하지 않는다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개인의 화는 집단 앞에서 표현해야 제맛이에요. 우리는 뭐 시골 동네 할아버지도 광역시장급은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그럽니다. 뭐 대기업 회장은 내 맘대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보다도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냐고 오히려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럼 너희들은 주인공의식이 주체성이 어느 정도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을 제가 한 거죠. 전 세계가 증오하는 그 문장,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게 유대인의 유일 선택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 신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증오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고 수많은 전쟁에 연루돼 왔었죠. 이 문장은 듣자마자 유대인을 미워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니.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연구해 본 유대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이 말을 듣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2달 전에도 경북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유대인의 주체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지금도 주인공의식을 굳세게 가지고 있다 라고 했더니 앞줄에 앉았던 경북대학교 남학생 몇 명이 좋겠네 귀엽네요 이따 저녁 뭐 먹노? 뭐 이런 생각이나 해 애들이.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유대인 연구자들도 또 충격받아. 그 3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화내는 친구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화 안 나시죠? 왜 안 나냐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는 거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모르지. 화가 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화가 안 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 이 녀석아. 작년에 왔던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조차 저와 함께 1박 2일 동안 합숙하면서 방송을 찍는 내내 쉬는 시간마다 이걸 물어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화가 안 나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직접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못 대니까, 우리가 이유를 얘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지난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그 친구들의 결론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죠. 왜 한국인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이 극강의 주인공의식에도 절대로 화내지 않는가? 걔네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지들이 직접 신을 선택하는 인간들이다.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신이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을 시 언제든지 바꾼다. 종교를 바꾸는 문화를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리더님들의 표정은 그게 뭐?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종교는 못 바꿔요.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예요. 네. 이슬람은 지금도 목숨을 거는 거지만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둔 유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종교를 바꾼다는 건 사회적으로 이민 가는 수준의
변화를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해요. 야, 너 어렸을 때 종교 뭐였냐? 어렸을 때 종교가 뭐였냐를 물어봐. 그렇죠?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을 자기 맘대로 재조립을 해요. 레고 블록도 아닌데. 이 지구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다니는 인간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당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죠. 제일 놀라운 건 불교 신자가 크리스마스 때 지가 제일 재밌게 놀아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34개 언어를 분석한 한국어는 8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화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게다가 이 지구상에 자기 언어로 된 포털을 쓰는 언어가 4개밖에 없어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우리 네이버랑 다음카카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1000만 명 이상 사용하는 메이저 언어 36개를 분석해본 언어학자들이 충격에 빠지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오 마이 갓을 쓰지 않는 언어예요. 모든 언어는 두렵고 무서울 때 신에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 마이 갓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신을 찾지 않죠. 우리 누구 찾죠? 엄마 찾잖아요. 엄마 찾아 우리. 왜겠어요? 엄마가 신보다 세거든. 신이 못해도 엄마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걔네들이 조사해 왔어요. 다른 나라 해병대는 전부 다 표제어가 귀신 같은 해병이에요. 오로지 우리 한국 해병대만 귀신을 잡고 있지. 우린 귀신 같으면 애 같다는 얘기야. 우리 애가 귀신 같단 말이야. 이 정도지. 귀엽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외국 시청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제목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로지 K-무비, K-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 그게 바로 도깨비나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구박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혼나죠. 그렇죠? 일본 귀신, 유럽 귀신, 중국 귀신 모두 귀신의 정의 자체가 초자연적 힘을 부여받은 원한 맺힌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이 하는 행동은 어느 문화에서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막 대량 학살하고요. 심지어 유럽의 아기 귀신 같은 경우는 그 원한이 너무 커서 도시가 아니라 국가를 불태워 멸망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귀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혼나요. 일단 귀신이 나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대도 이미 제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맘대로 다니질 못해. 귀신한테 통금이 있는 유일한 문화예요. 새벽 2시부터 동트기 직전까지 귀신 다닐 수 있죠. 그 외의 시간에 귀신 나돌아다니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매 맞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한국 귀신들. 2017년 유럽 정신분석학회에서 한국의 귀신들이 그렇게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의뢰를 해왔죠. 가장 대표적인 동화 하나만 소개해달라. 제가 소개해줬죠. 유럽 심리학회가 발칵 뒤집혀졌었습니다. 그게 장화홍련전이었어요. 장화홍련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되죠. 이제 유럽 독자들, 심리학자들은 다 죽었구나. 거기까지 읽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장화홍련이 관할 행정기관에 찾아가더래요. 그리고 사또 담당 공무원을 부르더래요. 저희가 억울하게 죽었사옵나이다. 민원 절차를 밟더래요. 귀신도 살아있는 사람의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그 놀라운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서로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한국어와 유대인들 쓰는 히브리어 단 2언어만 있는 표현, 내가 주인공이다 잊지 마라.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유대어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듣지만 한국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말하고 듣는 그 주인공의 대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절대 조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고난과 시련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이겨내는 힘도 엄청 큽니다. 뭐 우리 선거 때 엄청 싸우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나라에 위기 닥치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부 다 걔네들 향해 오히려 집단 돌격도 하고 그걸 이겨내고 다시 싸우는 나라예요. 심지어 작년에 CNN에 소개됐던 장면은 진짜 웃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사자들끼리 막 사태질하면서 싸우다가 옆에 할머니가 넘어지니까 같이 일으켜드리고 다시 와서 또 싸워. 일본은 안 싸우고 안 도와드려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술의 완성이 바로 뭐냐? 행복은요,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분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분이 훨씬 더 잘 버티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기술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0.1점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떠냐?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 심리학 용어로 성격이 모난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10점짜리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시던 사업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다 있으시죠. 그때 살짝 누구랑 뭐 먹으면서 수다 떨고 넋두리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그만두게 되는 그 정도의 상황만 만들면 그게 10점짜리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10점짜리 행복을 지금부터 남은 5분에서 10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하실 때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요. 그래야 나중에 비슷한 시련이 오실 때 막막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사업가, 대정치가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낸 그 엄청난 의지력과 신념을 가진 모든 분들의 개인 기록을 저희들이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면 이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10점짜리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인지심리학자들이 처칠보다, 링컨보다, 헬렌 켈러보다, 카네기나 록펠러와 같은 대사업가들보다 더 많이 적은 사람으로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그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방면으로는 서양 인지심리학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서양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 만들었다는 건 몰라도 이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기록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난중일기,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의 전란의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난중일기는 나라와 민족을 너무 구하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장엄한 문장들만 자꾸 발췌되고 회자되고 기억되고 있는 경향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난중일기 하면 다 이런 문장만 기억나시죠? 한산섬 덜 밝은 밤, 큰 칼 옆에 차고 뭐 구국의 충절,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싸움나이다, 다 이런 문장만 기억나시죠? 이게 다 설민석이랑 최태성 때문이에요. 아주 이 두 인간이 또 말을 좀 잘합니까 진짜. 저도 친하니까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아니 얘네 둘은요 지가 보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민석이 얘는 지가 명량해전을 봤다니까. 아니 최태성이 얘는 지가 살수대첩을 직관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감동을 위해서
스토리텔러들이 당연히 취해야 되는 스탠스지만, 실제로 난중일기를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태그를 달아서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유형별로 순위를 매기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장엄한 문장은 애초부터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날씨 얘기는 무조건 쓰시니까 날씨 얘기를 제외하고 어떤 에피소드를 제일 많이 쓰셨는가 순위를 매겨보면 1등이 뭐 먹은 얘기예요. 2등이 부하들과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미쳐버리겠다는 얘기. 3등이 수다 떨고 장난치신 얘기. 4등이 본인 혹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 5등이 생각이 막힐 때마다 걸으시는 이야기. 이것도 너무 스마트하시죠. 6등이 원균 뒷담화. 7년간 무려 26회 원균을 씹으셨습니다. 거기 쓰신 얘기 절반만 맞아도 원균 진짜 나쁜 인간 맞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절반이 큰 시련, 절반이 10점짜리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임진년부터 적어내신 이순신 장군께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비슷한 시련을 경험하시면 비슷한 음식을 찾아 드십니다. 유사한 고난을 경험하시면 과거에 동일한 고난을 경험했을 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떠들었던 사람이 같이 불려와요. 그래서 재생산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을 두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진짜 먼저 한 지혜로운 분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위대한 사업가든 아니면 나라를 구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장군이든 그들 중에 애국심도 충절도 좋았지만 그에 반해 빨리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구국의 충절, 애국심, 의지력, 노력, 신념은 오히려 나중에 나오고요. 가장 먼저 하는 건,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건 나의 몸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짝 10점짜리 행복으로 띄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력하셨고 그 이후에 집념을 발휘하셨고 그 이후에 구국의 충절에 자기의 몸을 바치셨던 겁니다. 오늘 리더분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리더님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10점짜리 행복을 경험하실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이걸 기록하시면 이제 나의 난중일기를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기가 계속해서 누적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모든 회복 탄력성과 그걸 위한 도전과 집념을 위한 몸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바뀌죠. 시동 걸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고 좋은 연료를 넣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동 한 번을 제대로 걸지 못해서 우리가 고립돼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 시동이 바로 10점짜리 행복이고요. 이걸 적어놔시면서 눈에 띄게 내가 잘 회복되는구나를 이순신 장군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한국에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는 앞으로도 힘들게 살 겁니다. 우리 한국은 전형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는 사회죠. 하지만 저는 일본에 태어날래, 한국에 태어날래 라고 하면 저는 한국에 태어날 겁니다. 왜냐? 일본은 외로운 사회거든요. 한국은 괴로운 사회거든요.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문화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큰 사회라는 거죠. 너무 이해를 잘 하시니까 제가 좀 뻘쭘하네요. 전형적으로 한국의 문화, 고각성 문화, 스트레스성 문화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외로운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외로운 사람이 더 같은 병에 걸려도 더 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한국 사회가 더 낫겠다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난주일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애써 잊고 계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난주일기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30을 넘겨 사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80에서 90세까지 일하시며 죽기 전날까지 일하시는 90년 이후 출생하신 리더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서 적으시고 우리 한국 문화의 모든 한국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적으시면 마치 5천만이 이순신 장군처럼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작은 소망 하나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경청은 1000점짜리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100만점짜리 행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